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네. 언더스탠딩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더 이상 한국 자산은 살 게 없다. 차도 없다고 종류, 생각하시는 분? 차도 종류별로 다 있고 뭐 다 은행에도 분산 예치해놨고 네, 네. 뭐 새마을금고에도 몇 억씩 있고 어쩌란 말이냐. 근데 돈이 계속 또 생긴다는 이 상황. 그런 고민 분들을 많이 위한? 되시죠? 아닙니다. 꼭 그런 분들은 아니더라도 네. 요즘 네. 일본 자산을 좀 사두면 좋지 않을까? 요즘 일본 주식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일본 올해도 ETF도 많이 사시고. 예, 주가는 한 30% 넘게 올랐죠? 예. 그리고 환율도 이제 떨어져서 일본 돈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어서 요때 사두면 자산도 먹고 환율도 먹고 뭐 예. 다양한 이제 예. 생각도 하실 수 있고. 잃어버린 30년이었잖아요, 일본이. 네. 네. 야, 설마 잃어버린 40년이겠냐? 그만 잃어버릴 때도 그렇지. 됐다. 네. 네. 그래서 이래저래 투자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일본 부동산은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 혹시 해보셨습니까? 저는 오늘까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일본이 집값이 그렇게 안 올랐다면서요. 예. 그러면 앞으로 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집을 사고 싶은데 한국에서 사면 그건 나쁜 짓이라면서요. 뭐 한 채까지는 괜찮습니다. 뭐 두 채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나쁜 짓을 일본 가서 하자 그럼. 아예 그냥 집을 사는 게 그 나라의 해가 된다면 일본 가서 하자 우리. 에이, 안 그래도 얄미운데 우리가 집을 막 사들여. 그러면 일본이 나빠질 거 아닙니까? 막 자꾸 사람들이 집을 사면 나라가 나빠진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일석이조로 방법이고. 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일본 부동산 전문가 한 분을 모셔서 일본의 부동산은 어떻고 투자는 어떻게 하는 거고 뭘 좀 주의하면 되는지 그런 거 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진짜 이건 어디서도 듣기 어려운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일본 부동산. 자,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마츠다 부장님 나오시냐고. 좀 세우지? 예. 마츠다 부장 대신에 그래도 부동산 일본 부동산 쪽에서는 굉장히 잘 알고 계시는 많이 배우신 분. 네. 박사님이시고. 네. 닥터 김용남 대표님. 글로벌 예. PMC의 김용남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 앉으신 분들은 그냥 그동안 열심히 이렇게 막 정보와 지식을 쌓아놓고 있다가 다 우리한테 털리고 가시고 감사합니다. 많이 털려주시고 네. 해주십시오. 예, 일본 부동산. 일본 부동산 요즘 관심들이 많습니까? 예, 굉장히 저는 많습니다. 오늘 진짜 처음 생각해봤는데. 예. 그러세요? 작년부터 굉장히 그 문의가 많이 늘어났던 것 같고요. 예. 실제로 그 홍콩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예 고급 그 차, 벤틀리를 타고 가서 막 한꺼번에 홍콩 부자들이 예. 일본 부동산을 싹쓸이 그 합니까? 여행사에서 그런 모집을 해서 투자 여행을 예, 그런 탐방 겸해서 하는 게 작년 5월부터 시작이 됐고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실제로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보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예. 호텔을 올 한 4월까지만 해도 한 거의 한 70억 불 정도 살 정도로 아, 일본의 호텔들을 주로 사요? 올해 들어서? 비즈니스 호텔, 럭셔리 호텔. 제가 일본 출장을 가면 저가 호텔, 중저가 호텔, 아파 호텔하고 APA 호텔이라고 있거든요. 예. 네. 그것조차도 다 사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 다 미국 투자가들이 사고 최근에는 또 그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는 GIC가 예. 오사카에 또 대규모 또 오피스 빌딩을 또 사고 그래서 그 1, 4분기에 예. 1, 2, 4분기에 이렇게 보면 일본만 투자가 대폭 늘어났고 미국, 유럽은 한 60%, 50%씩 다 감소했는데 아, 미국에서 외부로 나가는 투자.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는 투자. 네. 투자가 한 60%씩 감소했고 그 유럽 이런 데는 한 50% 감소했는데 일본은 거의 100 몇십 프로 늘어나서 전 세계에서 그래서 유일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돈 몰려들고 있는 유일한 선진국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시장은 요즘 되게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워낙 엔저고 해서 뭐 그래서 좋다고 들었는데 부동산도 하도 그 동안에는 그냥 일본의 부동산은 한번 팍 폭락한 이후에 그냥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너무 오래 들어서 그렇지는 않습니까? 지금은? 예, 뭐 잃어버린 30년에서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지만 실제 있다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뭐 따블까지는 아니어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지속적으로 우상향.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그래프도 보시고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따가 하고 하다가 못 하고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 한번 쭉 직접 한번 움직여 주시면 화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거 시작 부분을 왜 저펜 부동산이 핫한가? 이게 5월 22일 날 그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업체 2위 존스랭 라셀 JLL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펀더멘털이 강하고 그렇죠. 이자율이 일본이 여전히 싸다.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굉장히 몰려오고 있다. 뭐 그게 이제 시작을 해서 6월 달 가보면 더 늘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시작을 했고요. 아까 그래프를 아까 좀 잠깐 보시고 싶다 했으니까 여기 보시나요? 이게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주거용 부동산의 이게 가격 지수. 우리 맨션 초록색이 그게 구분 소유. 이게 쭉 100에서부터 지금 한 거의 190까지 갔으니까 2008년을 100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거는 거의 2배 올랐네요. 2013년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그렇죠. 집값은 그러니까 맨션이라는 게 우리 아파트 비슷한 거죠. 그렇죠. 구분 소유 우리 같으면 분양 아파트 그런. 그거 올랐다고요? 일본은 아파트가 잘 오르네요, 진짜. 그렇죠. 일본은 원래 단독주택이 메인 그 주택들 근데 아닙니까? 가장 요 근래 투자 수요가 많은 데가 그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 또 물류 시설하고 그다음에 멀티패밀리라고 하는 게 우리 같으면 공동주택이거든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뭐 몇백 세대짜리 대규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외국인 투자가들도 많이 사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가들도 굉장히 많이 살 수 있으니까 아파트는 그러니까 쪽 작은 것들은 그렇죠. 우와.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쪽에 이게 상가하고 오피스 이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 등락은 있지만 지속적으로 우상향 쭉 이렇게 갔다는 거 하고 이것도 한 60% 정도는 오른 것 같네요.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일본 국토교통성에서 발표한 뭐 데이터인데요. 일본의 국토부. 2014년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우상향을 확실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특이한 점은 우리나라처럼 몇 배 올렸다가 뭐 하나 더블 올랐다가 거의 제자리로 오고 하는 일은 없었다 이거죠. 1년에 한 4%씩 정도로 오르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래서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화돼 있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투자하기가 좀 더 비교적 편하다. 뭐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하. 일본은 그러면 뭐 사면 됩니까? 그냥 바로 좋다는데. 마음이 좋다는데. 일본 부동산은 아니면 사례를 좀 알려주셔도 되고. 그 매물부터 좀 보여주세요. 사실 제가 뭐 매물은 아닙니다. 오늘 준비 안 했고요. 실제 이제 이걸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게 사실 일본은 우리와 달리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첫째, 한동 건물짜리. 우리는 사실 한동 건물 하면 꼬마 빌딩 정도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거용으로 그래서 뭐 8세대, 8가구, 또 뭐 20가구짜리 옛날 같으면 우리 같으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한때 인기 있었잖아요. 그거를 개인들이 사고 팔 수 있는 건물 한 채에 원룸이나 투룸이 한 8개, 9개 들어있는 다 거의 그렇죠. 원룸, 투룸 이런 게 들어있는 거를 한 동을 한 덩어리로 꼬마 빌딩처럼
통으로. 네, 사고 판다 이거죠. 이게 우리 같으면 오피스보다 더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치면 약간 소규모 오피스텔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오피스텔보다는 좀 주거용이니까 층층이 한 층에 한 집 정도만 있는 한 층에 한 두세 집 있을 수도 있고요. 두세 집 있을 수 있고. 있을 수도 있고 뭐 층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뭔지 알겠습니다. 예. 한 동을 내가 다 산다. 네. 내가 한 동을 사서 그거를 임대해 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월세로. 네. 따로따로 층별로 뭐 호실별로 살 수도 있습니까? 통으로는 당연히 살 텐데. 그거를 개인들은 일단 뭐 맨 처음 개발업체로부터는 살 수 있죠. 분양업체로부터 한 호실씩 살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다 누가 하나 그냥 다 사 모으면 그냥 통건물 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업무용이라고 하는 오피스 꼬마 빌딩. 네. 우리 같은 꼬마 빌딩을 살 수가 있고요. 금액은 뭐 한 50억에서 한 뭐 50억 한 이상 정도 되면 사무실, 예. 꼬마 빌딩. 예, 예. 그렇게 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상가 같은 걸 또 살 수 있고 이거는 이제 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구분 소유 호실이라고 하는 그 주거용이야 우리가 한 호실씩 살 수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그 좀 쉽게 찾아보기가 힘든데 우리 지식산업센터는 그게 한 호실씩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대규모로 짓는 거 있지만 여기는 그 중소형 빌딩인데 그걸 한 층씩 파는 데가 아예 전문화되어 있는 회사가 한 서너 개가 있어요. 대표적인 데가 보텍스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들은 자기들이 관리도 다 하고 한 층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근데 한 층 시세가 예. 면적 한 60평 되면 거의 한 우리 돈으로 한 100억대. 아주 그 도심에 인기 있는 빌딩을 그렇죠. 굉장히 한 층씩 파는군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투자자인 어떤 코스닥 상장 회사 예. 대표 가서 원래 한 층을 보고는 예. 이게 너무 좁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나오자마자 딱 전용 공간이고 그러니까 60평인데 예. 근데 그게 100억이라고요? 아니 60평에서 100억이 나오려면 100억에서 임대 수익률 나오려면 한 1년에 한 4억은 3, 4억은 임대 수익률이 나와야 그래도 되고 임대 수익률 한 3, 4%는 하여튼 그렇죠. 나오게끔 월세로 돼 있는데 3천이어야 되는 2, 3천이어야 되는데 60평짜리 사무실 월세가 2, 3천인데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단순히 우리 임차라기보다 예. 어쩌면 이제 개인 소유기도 하고 실제 그걸 임대를 해도 실제 한 3%, 4% 수익률이 나와요. 와. 실제로 그렇게. 그래요. 네, 그래서 월세 엄청 비싸네요. 그럼 네. 그거는. 네, 그런데 다 이제 거의 도심 전철역 가까운 쪽. 야. 그러니까 굉장히 가서 보고 작으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올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한테 이 지식산업센터를 생각하고 예. 좀 대형 빌딩을 좀 찾아달라. 대형 빌딩의 구분 소유 빌딩을 좀 찾아달라 하는데 그게 없거든요, 사실은. 한 5, 60평씩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아예 분양 단계, 개발 단계에서부터 한 500평 한 층 단위로는 그게 가능하지만 예. 없는데 그걸 찾아달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 리포트도 쓰고 그래서 결국은 포기했습니다. 우리하고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는 4, 500평 정도 면적이 되는 걸 한 층씩 잘라 파는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뭐 한 20평도. 근데 일본은 왜 그런 건물들이 있긴 있을 텐데 왜 근데 층별로는 안 팔아요? 그런 용도가 사실 우리처럼 구분 소유로 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대기업이 통으로 다 쓰는구나. 네. 작년 2월인가 LG 그룹에서 그 한 5년 만인가 그건 팔았던 게 있는데 그것도 거의 한 층이에요. 다. 그게 한 몇천억이거든요. 1,000억, 2,000억. 예.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들이 한 100 몇십억짜리 보던 사람이 그걸 살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겠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그런 건게 생각하면 또 싸진 않네요. 일본이 오피스, 굉장히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래서 비싸네요. 잠깐 한번 이왕 거기 나왔으니까 보면 예. 오피스 제가 자료가 있는데요. 예. 여기 CBD인가 중심 업무지구에 오피스 평당 매매가 비교표가 있는데요. 여기 이 빨간 게 그러니까 도쿄역 인근에 아주 가장 그 좋은데
그 오테마치라는 그쪽인데 그걸 100으로 봤을 때 예. 평당 100. 네, 그거를 100으로 봤을 때 오사카가 51, 그다음 옆에 서울이 34, 야, 서울이 싸구나. 북경 오피스가. 55, 상해 50, 홍콩은 워낙 비싸니까 183. 저 친구는 열애. 예, 타이베이도 65. 뭐 타이베이도 우리의 거의 더블 그거네요, 되잖아요. 그게. 예. 예, 싱가포르, 쿠알라룸푸르, 방콕, 자카르타 쭉 해서 시드니, 와. 오히려 런던 이런 데보다는 뭐 비싸지만 평당 매매가가 이렇습니다. 엄청 비싸네요. 그렇죠. 동경은. 근데 이제 옆에 우측에 있는 도표를 보시면 예. 임대료는 낮은 편이죠. 100으로 봤을 때 이 그 매매가 낮은 그 나라들이 전부 다 서울도 62가 됐고, 예. 그러네요. 예, 오사카는 55지만 저기 다 런던, 뉴욕 이런 데들이 거의 다 동경보다 더 높게 나타났죠. 예. 그런 걸로 보면 그 아까 도쿄의 어떤 수준을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도쿄에 아까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월세 비싸요 하던 곳은 그렇게 월세가 비싸지는 않고 네, 그렇죠. 그런 곳은 그러면 임대 수익률은 1% 정도밖에는 안 나올 텐데 현금으로 주고 살 때 그렇죠. 제일 아주 최 프라임급, 최고급 할 그러니까 때 뭐 한 뭐 2%대 월세 보고 사는 거 아니라 그냥 그렇죠. 자산으로 생각하고 사시려면 사세요군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지고 있으면 또 이제 어떤 그 가치가 또 올라가고 예. 그러면 일단 또 희소성이 있잖아요. 또 예. 희소성이 있으니까 사실 일본의 대형 오피스들은 대부분 제일리치에서 거의 다 소유하고 있고 예. 대기업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국내 투자자 웬만한 데서 접근할 수가 없어요. 사실. 한 층만 팔지는 않는다. 아니 통으로 살래도 팔지는 않는다. 국내 투자자들이 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너무 대표님 100억대 말고 좀 10억대나 뭐 그 밑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까? 100억까지는 없어가지고요. 하여튼 뭐 10억대든 뭐 20억대든 저희가 그 15억을 가지고 예. 자기 돈은 한 7억 가지고 그 15억대 정도의 그 일종의 우리 같으면 다가구를 좀 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 다 좋아하잖아요. 1층에 점포 있는 거 상가. 네, 상가 1층에 상가, 2층, 3층 거주.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도쿄 5구 내에 예. 그러니까 센트럴 네. 5면 우리 같은 강남 3구처럼 예. 우리 강남 3구에 30억, 50억짜리 꼬마 빌딩 못 찾잖아요. 그다음 예. 더더욱이나 일본에서 뭐 주택 음. 그거를 살 수가 있겠어. 아파트만 한 채만 해도 몇십억인데 근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빌딩,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예. 근데 또 이제 오래됐다고 아까 그 목조 주택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준다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우리 국내 은행에 뭐 이런 우리 신한뱅크 저펜 예. SBJ 물어보니까 목조 주택은 대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되면 네.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조금 대출 기간을 보통 25년에 30년인데 그걸 좀 많이 줄이더라고요. 줄여서 예. 줄이다 보니까 이제 이분은 그걸 사면 나중에 이걸 땅이 좋으니까 디벨로퍼한테 팔아야 되는데 네. 제가 대출 기간이 그때 한 5년, 10년밖에 안 되니까 5년 동안 원금 다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기도 예, 그런 그런 거죠. 셈이죠. 근데 네. 그때까지 안 팔리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실 이제 못 산 적이 있었는데 조금만 나가면 15억 가지고 4% 5%대 막 신축한 것들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4% 5%는 임대 수익률이 예, 다 100% 차 있고 그럼 대출 받으면 한 6% 이상 되죠. 아, 전 대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일본은 그럼 집 살 때 대출 끼고 살 수 있다는 거고 당연히 그렇죠. 한국 사람도 예, 한국 사람 살 수 있죠. 한국 사람도 일본에 가서 은행에 그럼- 가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 이제 사실 우리가 일본에 거주하지 않고 네. 그다음에 거기서 무슨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 사실 널 보고 넌 누구냐 해주겠어요. 이럴 것 같은데요. 그렇지.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신한뱅크, 신한은행, 신한뱅크 저펜을 예. 저희는 이제
그쪽을 하는데 가면 거기는 한국인도 빌려줍니까? 네, 일단 저희가 그 어떤 저희들 일정 기준에 넘으면 초과되면 되는데 한국에서의 자산이나 이런 걸 보고 그냥 거기서 빌려주는 모양이네요. 이제 왜냐하면 부동산이 이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를 들어서 직접 자기 사용 목적이 하나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사잖아요. 네. 그 직접 사용 목적일 때는 사실은 캐시플로우가 안 나오죠. 예. 그러면 그거를 자기들 어떻게 매달 이자를 내야 될지 모르니까 그건 대출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업 오너나 굉장히 상장회사에 뭔가 좀 자산도 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에서 좀 담보 제공을 뭐 한다든가 그런 경우 아니면 그러면 빌려주고 일본에서 내가 거주할 거야라고 해도 빌려주고. 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꽤 좀 까다롭게 보는 것 같고 근데 투자용은 어차피 월세 나오니까 그렇죠. 그러면 뭐 3-4% 정도 나오니까 거기서 이자 내고도 남으니까 부동산에 대한 거 자기들 이제 감정 평가를 하겠죠. 하고 그래서 그게 기준이 넘으면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그러면 법인을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계좌를 또 개설해주고. 법인으로 사요 일본 가서 집살 때는. 네, 왜냐하면 이제 임대 사업을 해야 되니까 개인 사업자라도 법인을 이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법인을 만들고. 야, 일본에 지금 그럼 대출 받으면 금리가 얼마에 받습니까 요즘은? 보니까 한 약 2% 정도 하는 것 같아요. 2%? 예. 네, 2%. 한 1.5에서 한 2%라는데 뭐 약간의 이제 싸다 진짜. 네, 거기다 이제 뭐 그 수수료, 취급 수수료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 정도 받는다고 보면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 거의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동산 투자 지금은 그러네요. 네, 할 수 있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사실. 대출 받아서 부동산을 뭘 사면 오히려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더 많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못 하는데 그게 엄청난 장점이군요. 사실 금리가 싸다는 게. 부동산 투자를 올 캐시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뭐 요즘 뭐 강남에서 올 캐시로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대부분은 뭐 많이 빌리고 그다음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연예인들 뭐 80-90%로 레버리지 빌렸다고 하기도 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은 대출을 받는단 말이죠. 담보대출을. 근데 지금은 대출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아예 캐시플로우가 임대료 받아서 사실은 대출 이자 내고도 모자랄 수도 있고 오히려 뭐 네거티브 캐시플로우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일본은 뭐 대출 받아서 사면 그게 그렇죠. 레버리지 효과가 있고 포지티브다. 그렇죠. 일본에서 일본에 있는 신한은행 가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한국에 집을 사면 안 되겠죠? 대출 안 해주죠. 안 해주죠. 상대방 매도자한테 돈을 꽂아주는데. 그렇죠. 거기 어차피 그 현지 있는 그걸 보고 그걸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보통 주택인데도 임대 수익률이 연 한 레버리지 쓰면 6%. 그렇죠. 안 쓰면 6% 이상. 날로 캐시로 사면 한 3% 정도의 임대 수익률이 나온다는 거네요. 신축 정도가 한 3%, 좀 3%? 위치 굉장히 좋은 거 한 3%가 M만 하면 4% 이상은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일본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똑같은 가격의 집이라도 월세가 비싸네요. 그렇죠. 우리보다 임대료가 좀 높은 편이고요. 그러니까 공실률도 사실은 한 뭐 4% 뭐에서 6% 사이래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캐시플로우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중소형 빌딩 같은 거 사실은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하지만 공실이 많은 데는 사실 뭐 1년 지나도 안 들어오죠. 임차인이. 저기 종로 이쪽에 대로변 1층도 사실은 1년 이상 비었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요즘. 네, 한 층이 그렇게 비어 있다 그러면 공실률이 몇 프로겠어요? 15% 20% 이상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사실은 아무리 수익률 뭐 보고 샀다고 해도 거의 수익률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오는 거죠 네, 사실. 네, 예. 안 나오겠죠. 걱정만 되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근데 대표님 그게 근본적으로 뭐 4% 이렇게 수익률이 나오더라도 레버리지를 받고 또 일본이 금리가 싸니까 그래도 뭐 이게 집값이 나중에 오른다는 느낌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10년 뒤에 뭐 5년 뒤 10년 뒤에 그래도 건물값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그렇죠. 그동안은 뭐 이렇게 임대 수익 받아서 쭉 버티다가 근데 사실 원래 이제 저희가 부동산 공부를 하면 예. 뭐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외국인 투자가들은 우리나라처럼 뭐 양도 차익을 기대하고 사지는 않는다. 네. 뭐 이렇게 영업 소득, 예. 그 임대료를 위해서 1억 하던 걸 어떤 다양한 자산관리 테크닉 기법을 동원해서 임대를 1억 하던 걸 1억 1천, 1억 예, 예. 2천 해서 그걸로 해서 어차피 임대료 수입이 올라가면 예. 네. 자동으로 어차피 가치는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네. 그걸로 하고 다행히 경제 여건이 좋아지고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게 또 내려가고 해서 캡레이트가 올라가면 아니 떨어지면 자동으로 가치도 올라가니까 그때 얻는 자본소득 그거는 뭐 덤으로 생각하고 투자하자라는 게 사실 기본이었던 것 같은데 예. 일본은 그런 정신이 꽤 강한 것 같아요. 아 이거 내가 100억에 사서 이거 더블 기대하고 사고 막 그러지는 않는 것 같고 예. 그 이제 그 오사카에 있는 우리 파트너 그분도 칼럼에서 적었던데 예. 일본 사람들은 이 매각 차익을 기대하고 그것만 기대하고 사는 게 아닌데 한국 사람과 다르다. 라는 말을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익률 얼마나 꾸준하게 수익률이 나오느냐. 그렇죠. 사실은 임대료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뭐 경제가 정말 나빠지고 막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는 한 가치가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야, 그 일본 사람들은 주식 투자할 때도 무조건 배당 수익률, 배당을 얼마 해주느냐 보고 투자한다고 하던데 그 부동산 부동산도. 투자도 되게 그런 성향이 강한 모양이네. 아니 안 오르니까요. 안 가격이 오르니까? 안 오르니까 그거라도 봐야지. 이도저도 아니면 망하는 투자니까. 와. 그 다음에 그 아까 저 네, 수익률 가까이 관련해서 네. 예, 수익률. 아까 제가 주택이 얼마 올랐고 그 표는 보여드렸지만 예. 잠깐만요. 아, 이 표요. 아이고. 이 표. 자본 환원 이거 좀 잡아주실래요? 자본 좀 환원율. 보여주십시오. 예. 네. 자본 환원율 도쿄의 부동산별 자본 환원율 캡레이트를 나타낸 건데요. 네. 2007년부터 쭉 해서 2022년 작년 말까지 쭉 보여주는 건데요.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게 예, 캡레이트가 이게 우상향이면 사실은 가격이 계속 떨어졌다는 거고 이렇게 우하향이면 가치가 계속 올라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일례로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거 호텔 부분을 보면 예. 이것만 이달 19년, 20년부터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예. 이거는 호텔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야기거든요. 캡레이트가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무식한 질문인데 캡레이트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캡레이트는 예. 일단 우리 공식이 예. 캡레이트는 그 1년간 빌딩에서 부동산에서 나오는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임대료 수입, 네. 공실 이런 걸 다 빼고 거기에서 뭐 관리비 빼고 관리비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순영업 소득이라고 있거든요. 영어로 Net Operating Income, 예. NOI라고 하는데요. 그 NOI를 매입가로 나눈 거예요. 매입가로 나눈 게 그 자본 환원율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입한 가격 대비 실제로 얼마가 남느냐? 그렇죠. 수익이 얼마 수익이 발생하느냐, 되느냐? 예, 그런 거죠. 그럼 그게 7%라는 건 100억 주고 산 뭐 주택이든 빌딩이든 임대료가 700만 원 7억 들어왔다. 7억 네, 들어왔다. 그렇죠. 그런 거죠. 거죠? 100억이면 네, 7억 그런 들어왔다는 거죠. 뜻이죠. 그런데 그게 가격이 200억으로 오르면 똑같이 7억은 들어올 텐데 그런데 3.5%가 이 떨어지는구나. 분모인 자본 환원율이 그 역으로 이제 그래서 아까 자본 환원율은 순영업소득 나누기 매입가였잖아요. 이걸 예. 다시 이렇게 공식을 이렇게 바꿔서 매입가는 아니면 지금 현재 가치는 순영업소득 나누기 자본 환원율로 해보면 네. 분모가 그러니까 위에 분자는 똑같은데 그대로 있죠. 월세는. 이 월세는 그대로. 분모가
작아지면 그러니까 캡넷이 줄어들면 예. 가치가 올라간다. 그 말이죠. 이해됐어요. 근데 이게 반대로 캡넷이 올라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값 떨어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호텔만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에 여기로 제일 낮은 게 여기 그 뭐죠? 도쿄에 저 오피스 오테마치에 있는 오피스 프라임급 그게 한 거의 3% 초반대. 저 말은 그 다음 두 번째가 긴자 다 아시잖아요. 리테일 거기 상가. 긴자에 있는 상가. 그다음에 뭡니까 저기 인더스트리얼하고 그 원룸이 굉장히 높네. 원룸이 그래도 세 번째 정도 되네요. 원룸. 요 스튜디오. 도쿄 오구에 있는. 저 말은 캡레이트가 떨어진다는 말은 월세가 올라가는 것보다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간다는 뜻이겠네요. 뭐 그렇죠. 집값도 뭐는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일단 그 도쿄 오구에서 가치가 올라가서 이렇게. 야. 요즘 분위기가 이래요? 일본은 제로금리면 은행에 가서 예금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이자 거의 안 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다 저거 해야지. 다 저거 해야지. 그럼 왜 저거 안 하고 은행에다 예금합니까? 근데 이제 그 값도 올라. 수익률도 더 나와. 근데 그 잃어버린 30년, 그래서 그때 뭐 87년 이때 굉장히 많이 부동산 투자를 했다가 그 당시 뭐 30년 고정대출로 막 그 당시 이자율 보니까 6% 7%도 됐어요. 그렇게 고정대출로 받아놨다가 그 폭락을 하니까 그 경험 때문에 그거에서 다 뺏기고 그러고 나서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투자를 거의 아예 그냥 사람들이 멀리 하는 부동산을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군요. 그러니까 그렇지. 하는 사람들만 좋고 저거 임대 수익률 잘 나오는 거 봐요. 한때 주식 시장도 우리나라도 그랬죠. 주식은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좀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요즘 들어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뭐 설비 투자도 늘리고 뭐 이런 쪽에 이제 유보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니까 또 유동성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서 또 뭐 투자 쪽이 좀 더 활발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이 한 채 있는데 일본에 가서 집을 한 채 더 사면 우리나라 국세청이 너 다주택자 됐다 합니까? 아니면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습니다. 뭐 몇 채를 사든 한국의 국세청에서는 일본 집은 집으로 안 치는군요. 그러니까 일본 집은 우리나라에서 산 거랑 안 치는 거죠. 그럼 일본에 두 번째 집. 내에서는 일본에서 제가 두 채를 산다. 그러면 일본 국세청이 저한테 중과세 합니까? 없습니다. 중과세 없습니다. 일본 세금은 어떻게 돼요? 일본은? 일본도 우리나라랑 똑같이 뭐 이렇게 세금을 내는데요. 취득세 있고 뭐. 취득세 한 뭐 3% 정도 하는데 우리와 달리 우리는 이제 어떤 구입 매입가의 3% 실거래가의 3% 뭐 4%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기준 시가니까 한 공시 가격 거기에 그러니까 한 70% 정도 된다니까 그 좀 싸고 양도 차익. 양도세는 기준을 한 5년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년 이내에 팔면 한 15%? 그다음에 5년 잠깐만 제가 이거 표가 있습니다. 5년 이후에 하면 약 30%. 잠깐만.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이거 저 궁금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은 세금이 엄청 중요하죠. 이건가요? 여기 있네요. 이거 부동산 절차. 여기 보면 5년 초과가 여기 한 15%. 그다음에 5년 이하면 30%. 그러면 이제 5년 그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15%에다가 주민세 내고 나서 가져오면 어차피 그 우리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아니 일본에서 낸 만큼은 까줘요. 제하고 받으니까 사실은 그럼 일본에서 양도세를 저 기준으로 내고 5년 미만은 39%, 5년 이상은 20%를 내고 한국에 와서 또 내요? 한국에서 만약에 팔았다면 내야 할 양도소득세, 물론 다주택자 중과세는 안 하는 일반 양도소득세와 비교해서 일본에서 더 냈으면 할 수 없고, 그렇죠. 일본에서 덜 냈으면 그 차액은 한국 와서도 또 낸다. 그렇죠. 그런데 다주택 취급은 안 하고 그냥 일반 세율로 과세하는군요. 맞습니다. 그럼 일본은 다주택이냐 아니냐와 구별 없이 5년 미만 소유냐 5년 이상 소유냐에 따라서만 다릅니까? 맞습니다. 그럼 1가구 1주택도 5년 미만 소유했으면 39% 내고 집이 10채라도 5년 이상 소유했으면 20% 내고
그러면 집이 한 채 있는데 더 사고 싶은 분들이 일본에 관심을 가지겠네. 우리나라에서 한국에는 한 채가 있는데 나는 집을 더 사면 여기서 그때부터 중고가 많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관심이 있겠네요. 실제로 뭐 어떤 분이 책 쓴 거 있었잖아요. 예. 서울을 팔고 도쿄를 샀던가 뭐 그 그 책이 책이 있었어요? 그 책이 있었어요. 어떤 작가분이 썼는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아파트를 팔고 도쿄 아파트를 사서 성공했다고 이렇게 쓴 책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뭐 그런 사례도 있는 것 같고 채팅창에서 지적을 해주시네요. 법인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예. 법인은 법인세를 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법인세 세율은 우리나라나 일본이랑 비슷할 테니 그냥 거기서 내고 끝이네요. 그 배당소득 일로 갖고 오냐 안 갖고 오냐 정도의 문제고. 다만 일본이 개인이 그렇게 집을 사면 이런 세율이 적용된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본의 세법은 이렇게 합리적이잖아요. 아니 집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그 재산세 그 자꾸 차이 집을 나는데 너무 없습니다. 많이 사면 제가 살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엔 일본을 괴롭혀보자. 일본 가서 집을 사자. 그런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일본에 하나 사시죠. 예, 저는 일단 한국부터 하나 사고. 네. 알겠습니다. 야, 그럼 또 뭐 무슨 일본 부동산 상식 또 하나. 또 요건 알아두면 좋다 하는 것도 있습니까? 중개 수수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참 중개 수수료가 우리나라가 0.9%지 않습니까? 0.9%에서 서로 합의하도록 돼 있으니까 0.5%만 받아야 기본적으로 되는데 0.9달러는 분도 많죠. 대부분은 근데 잘 안 주죠. 예. 특히 이제 매도 매수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본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3%가 돼 있으니까 만일에 제가 매도 의뢰인으로 직접 받은 거면 제가 중개인인데 일본 중개인인데 제가 이거를 팔면 매도인한테 3% 또 매수인한테 3% 아 양쪽을 다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양타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6%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비하면 거의 한 7개는 팔아야. 크네요 일본은. 그래서 제가 3%? 와. 2017년인가요? 제가 이제 이 일본 비즈니스를 하게 된 계기가 저는 원래 여기 중성빌딩 자산관리회사를 제가 2004년부터 건대부동산대학원 재학 중에 만들어서 제가 이제 그 당시 보니까 그 자산가들이 고액 자산가들이 이런 관리해주는 회사들이 없어서 그걸 할 수 없이 팔고 이민을 간다든가 그다음에 좀 뭐 삼성의 계열사 그냥 막 10,000평짜리 이런 관리하는 회사한테 좀 내 거 좀 맡아달라. 500평짜리 이런 걸 누가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런다는 걸 제가 보고 2004년에 제가 이 중소형 빌딩 시장을 한번 개척해보자 해서 제가 만들었고요. 이제 내년에 20년인데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중에 저희 고객 중에는 사실 꽤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았고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 또 자산가들 뭐 병원장 뭐 이런 분들이 해외 투자를 하고 싶은데 네가 해줄 수 있냐라는 게 이제 모 은행을 통해서 PB 센터를 통해 들어와서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이런 파트너들하고 굉장히 또 유대도 관계도 있었고 제가 이제 CCIM 한국협회 회장을 6년간 하면서 일본 CCIM 협회 회장하고 꽤 관계를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어서 CCIM이요? 예, CCIM이라고 하면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 분석사인데요. 영어로는 Certified Commercial Investment Member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최상위층만 그 자격증을 따요. 오늘 영어 교재로 시험 보고 영어 지문으로 시험을 보고 하니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한 15,000명? 우리나라 한 1,400명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격증이 있어야 유수 자산운용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을 네, 거의 그런 거예요. 한국과 일본 등에 소개하셨군요. 그러니까 아니 원래 이제 일본 됐고 이제 같이 협업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업체를 제가 17년에 찾아갔어요. 그 회장을 갔더니 약간 이제 수수료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저한테 너 얼마냐 수수료. 한국은 0.5다. 아니 저는 0.9다 법적으로. 근데 0.5 받는 경우도 있다 그랬더니 너 어떻게 그렇게 해서 먹고 사냐 그 이야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집을 안 보고 사는 손님들이 많아서 괜찮다. 아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나는 관리가 주업이라서 매달 그 자생활 수수료를 받으니까 뭐 사실은 그래도 버틴다. 예. 근데 자기들 같으면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3%만 받아도 굉장히 자기들은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3개 4개 판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무리를 안 하고 뭔가 뭐랄까 좀 속임수 같은 거 아니면 사기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걸 안 해도 된다. 정말 투명하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왕 투명성 나왔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일본은 중개 수수료가 3%다 그 말이죠. 예, 3%예요. 그래서 3%라서 네. 투명성. 네. 이게 이제 그 2022년 글로벌 부동산 투명성 지수인데 이게 거래 정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정보 접근성 같은 걸 해서 한 6개 항목을 평가하는 건데요. 그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업체 2위 존슨 앤 라살 JLL이 매 2년마다 발표를 하는데 보시면 여기 12위가 일본이에요. 여기 12위부터가 하이 트랜스페런시 고투명한 국가. 그 밑에가 투명한 국가 트랜스페런시 컨트리인데 한국은 우리가 없는데요, 28위. 저 밑에 있습니까? 28위 있죠. 28위. 잘렸습니다. 잘렸습니다. 거의 슬로바키아보다도 낮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좀 이런 그런 거래 문화라든가 우리나라는 뭐가 좀 그러니까 투명하다는 게 뭐예요? 뭐가 투명하다는 겁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사실 거래가 제가 뭐 그 단적인 사례 이제 이게 주로 대형 빌딩 위주지만 사실은 우리는 정보가 거의 공개가 안 돼요. 사실은. 무슨 정보가요? 그러니까 어떤 빌딩에 대한 임대 정보라든가 이런 게 사실은 어떤 특정 정보 이런 조사 업체에서 막 발품 팔아서 알바들 동원해서 매달 임대 조사도 하고 그 발표도 하긴 하지만 그 미국 이런 데는 그런 아까 CCIM이나 이런 데 회원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쓰면 딱 5분이면 한 반경 500m 이내 임대료가 얼마 쫙 리포트가 나오고 하거든요. 1km. 근데 우리는 가서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되고 공실 임대 정보 있으면 가서 데이터가 없다. 이게 접근성이 이게 없는 거죠 사실. 근데 단적인 예로 그걸 보고 거래를 합니까 진짜? 근데 예를 들어 호갱로노 이런 거 안 나올 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네이버 부동산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근데 예를 들어 지금도 꼬마 빌딩을 살 때 말이죠. 지금도 이렇게 하면 중개인이나 매도인이 살짝 보고 가서 사라고 하거든요. 조심히 가서 보고 임차인이 보면 알면 안 된다고. 거기서 흔들리면 뭐 또 나간다고 하니까. 근데 이 빌딩을 어떻게 한 번에 잠깐 가서 보고 전문가입니까? 육안으로만 살짝 보고 가서 사라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계약 단계 가서 계약하기 전까지는 계약서 이런 거 보여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뭐 일본 제가 거래를 많이 해보니까 실제로 신뢰 관계만 쌓이면 우리나라는 그 우리 같은 저희 회사 같은 전문 자산관리 회사 같으면 매달 월간 보고서를 매달 건물주한테 해서 다 수집까지 해서 다 해서 보고를 한단 말이죠. 임대료가 얼마 들었고 뭐 공실이 어떻고 그다음에 연체가 어떻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뭘 공사를 했고 그런 거 보면은 다 한눈에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사실 매매할 때 그런 거 없이 해야 돼 사실은.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는 뭐 임대료가 월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곱하기 12 하면 1억 2천이에요. 1억 2천을 100억에서 하면 뭐 몇 프로 딱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공실 전혀 반영을 안 해요.
수익률 그냥 우리 같으면 이제 일본에 했던 표면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확실하게 표면 수익률 몇 프로, 현재 공실에서 얼마, 더 잘 나가는 데는 NOI라는 약간 순영업, 순영업소득이라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운영비 다 빼고 나서 하면 얼마인데 이거 갖고 하면 몇 프로. 그런 정보까지 중소형 빌딩에도 나온다겠죠. 꼬마 빌딩에도. 그거는 중개하시는 분이 만들어 오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러니까 매도인 측으로 또 받는 거죠. 매도인의 관리회사. 그러니까 관리가 꽤 잘 돼 있어요. 거기는 관리회사가. 관리회사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여태껏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일본이 좋은 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지 않느냐. 아니.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관리회사가 있으면 거기서 파는 데는 관리회사에서 리포트를 쫙 해주지만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는 아무것도 없을 거니까. 하니까 하겠죠. 그럼 그냥. 그러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관리해도 우리는 저기 매입 계약 쓰기 전에는 안 주죠. 근데 그걸 알아야 계약서를 쓰지. 그렇지. 근데 매도인이 또 안 주려고도 하고 왜냐면 또 워낙 또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거의 제가 어떻게 한 7년 이렇게 한 6년 7년 이렇게 해보면서 보니까 그런 자료 없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일본에서는. 네. 그 뭐 아예 계약 단계 가기 전에도 우리가 대부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비밀 유지 협약서 딱 쓰고 제가 제 이름으로 글로벌 PMC 대표로 쓰고 원래는 뭐 매수인이 써달라는데 아직 매수인이 확정적이지도 않은데 그걸 쓰라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책임진다. 제 이름으로 쓰고 받아서 실제로 뭐 어떤 그렇더라. 그 정도로 일단 투명성이 있어서 굉장히 투자하기가 편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제가 우리도 좀 관리 문화가 굉장히 좀 개선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 왜 아파트는 거래가 잘 되는데 개인주택은 거래가 안 되는 게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얼마가 들었는지 뭐. 그것도 문제지만 상가도 우리 상가를 사는 요령하면서 배우는 거 있습니다. 네. 그 어떤 것도 믿지 말고 몰래 알아봐라. 요일별로 시간별로 다시 가서 손님들 몇 명 들어가는지 다 눈앞에서 해보고 해야 된다. 그래도 속는다. 그래도 다 만들어진 손님도 있고 그러니까 뭐 그런 건데. 참네. 사실 제가 이제 그 칼럼에 가장 많이 썼던 주제가 빌딩 실사를 꼭 해야 된다. 빌딩 매입 전에. 그 칼럼을 제일 많이 썼거든요. 한 개만 많이 썼는데 제 고객 중에도 실제로 한국에서 빌딩 사면서 정말 사기당한 사례가 꽤 많아요. 어떻게 당해요? 대표적인 예가 저기 선릉역에 있는데 선릉역에 그러니까 선릉역 가까우니 거기 꽤 5분 10분 거리다 꽤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대문에서 포목점을 하시던 노부부가 돈을 버셔서 타워 팰리스 하나 사고 거기에 빌딩을 한 65억 그 당시에 돈 좀 버셨구나. 사셨고 그걸 이제 어디 모 은행 통해서 샀다고 해요. 사서 샀는데 그 건물 업자 신축해서 파는 업자한테 당한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중개사들이 다 끼어가지고 거기에 위장 임차인을 넣어놓은 거예요. 10개 층 중에 5개 층은 안마. 안마니까 사실 임대료가 많겠죠. 그 다음에 밑에 층은 뭐 1층은 뭐 식당, 뭐 2층도 식당, 그 다음에 뭐 3층인가 무슨 게임 뭐 한다는데 5천에 뭐 500인가를 해놨어요. 그리고 보증금도 있다고 실제 그거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로 수익률을 하니까 꽤 높은 거죠. 그분은 진짜 이 종이 한 장에 써준 거 보고 샀대요. 근데 그 매도인이 타워 팰리스에 살고 있으니까 이 같은 상류층이다라고 생각하고 사서 딱 6개월을 있는데 안마 다 나가고. 근데 매트리스만 들고 나가면 돼. 안마 시술소가 임대료의 반 이상을 내는데 거기서 안 낸 거예요. 아예 6개월치를 안 내니까 임대료가 억대로 쌓이고 면체가. 그 다음에 거기 비어 있는 데는 아예 안 들어오고. 그 다음에
뭐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할아버지는 화병 예, 걸렸다고 그 당시까지 저는 모르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하도 이게 자기도 어느 모 은행이 사줬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근데 그러면서 또 꼭 그런 회사들이 내거는 게 관리는 내가 공짜로 해주겠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임대차 내역에 대해 정확히 자기들이 모르기도 하고 아 실제 뭐 들어오겠지 하다 보니까 미수금이 2억이 넘은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그다음에 그래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가서 죄수전 화해조사하고 막 안마에 있는 사람들이 꽤 좀 그런 좀 체격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그림 그리시고 막 저희 회사 찾아와서 결론 그랬어요. 뭐 제가 무슨 그런 일도 아닌데 와서 뭐 이렇게 머리에 뭐 하여튼 저게 해도 피 한 방울 안 나겠다는 정도로 저희는 이제 원칙대로만 했으니까 그래서 그 재수전 화해조사 받아내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해서 굉장히 진짜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투명성 지수가 떨어지는 이유다 이게 우리나라가. 알겠습니다. 우리 1분만 쉬었다가 아우 속 터져. 1분만 쉬었다가 그래, 네. 이어가겠습니다. 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